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곳은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 용화신흥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진짜 이유. 3부작 제1부 애착의 상처.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들어가며 청취자에게,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아마도 지금 마음 어딘가가 아프거나 혹은 왜 아팠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 오디오를 켜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통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이유도 없이 이러는 거 아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통증 위에 또 다른 통증을 더 씌웁니다. 이 오디오북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심리학, 신경과학, 진화생물학의 수십 년에 걸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3부작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애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배우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배움이 어떻게 평생을 따라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제1장, 마음에는 왜 통증 수용체가 있는가? 1-1 사회적 고통은 진짜 고통이다. 2003년 UCLA의 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fMRI 뇌 스캐너 안에 누워 사이버볼 CYBRBALL이라는 디지털 공 던지기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공을 주고받지만 어느 순간 다른 플레이어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둘이서만 게임을 합니다. 참가자는 따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뇌 스캔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순간 뇌의 배측, 전대상 피질 도설, 엔티리어, CINGULAT 코텍스과 전측 인슐라 엔티리어, INSULA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두 영역은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바로 그 영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때 뇌는 문자 그대로 아픔을 경험합니다. 손가락을 불에 대었을 때와 같은 뇌 영역이 켜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1-2 왜 우리 뇌는 사회적 통증에 반응하도록 진화했는가?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집단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서는 맹수를 이길 수 없었고, 혼자서는 먹이를 충분히 구할 수 없었으며, 혼자서는 추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단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는 신호를 생존 위협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따돌림이 아프고 이별이 아프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픈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이건 위험하다,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라는 경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진화심리학자 마크 리리 박사는 이를 사회 측정기 SOCIOMETER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을 측정하는 내부 미터기라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위협받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것이 심리적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것은 당신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장 애착이론 첫 번째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2-1 존 볼비와 인류 최초의 관계 지도 1950년대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잔 볼비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런던의 고아원과 병원에서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음식과 따뜻함이 충분히 제공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보였습니다. 일부는 성장이 멈추었고 일부는 무기력해졌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볼비는 이 현상을 분석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아이에게 음식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심리적 유대 어태치먼트라고. 볼비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까운 돌봄 제공자주로 부모와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아기가 울고 매달리고 미소 짓는 행동은 모두 나 여기 있어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아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을 만들게 됩니다. 2-2 메리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 볼비의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한 것은 발달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였습니다. 1970년대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 절차 스트레인지 시츄에이션 프로시저라는 실험을 통해 생후 12-18개월 아기들의 애착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놀이방에 있다가 엄마가 잠시 방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안정, 애착식류 어태치먼트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나가면 울거나 불안해하지만 돌아오면 빠르게 안정을 찾고 다시 탐색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엄마는 일관되게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불안 마이너스 저항, 애착 앵크셔스 마이너스 리지스턴트 어태치먼트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나가면 극도로 불안해하고 돌아와도 쉽게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에게 매달리면서도 밀쳐내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엄마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회피 애착 AVOIDANT 어태치먼트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나가도 별 반응이 없고 돌아와도 무관심하게 피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안정, 애착 아이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은 단순히 유아기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에인스워스와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의 추적 연구는 이 애착 패턴이 성인이 된 후의 연애 방식, 우정, 직장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까지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3장 성인 애착 어린 시절의 패턴이 연애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3-1 성인 애착 연구. 1980년대 사회심리학자 신디 하잔 신디 헤이전과 필립 쉐이버는 볼비와 에인스워스의 애착 이론이 성인의 연애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연구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현재 연애 관계를 묘사하게 하고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회상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애착 패턴과 성인기의 연애 패턴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심리학자 킴 바르톨로뮤 킴 바살러뮤와 레오나드 호로위츠 호로위츠는 성인 애착을 4가지 유형으로 정교화했습니다. 3-2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
첫 번째는 안정 형식유입니다. 전체 성인의 약 50-55%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친밀감을 편안하게 느끼고 의존과 독립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합니다.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아라는 내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형 ANXIOUSPREOCCUPIED입니다. 약 15-20%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파트너의 감정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며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나는 별로인데 당신은 좋아라는 내적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회피형 DISMISSINGAVOIDANT입니다. 약 20-25%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친밀감을 불편하게 느끼고 자신은 관계가 없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파트너가 가까이 오려 할수록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별로야라는 내적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혼란형 FEARFULDISORGANIGED입니다. 약 5-10%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사랑받고 싶지만 동시에 사랑이 두렵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가까워지면 도망치는 모순된 패턴을 보입니다. 주로 어린 시절에 돌봐주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우에 형성됩니다. 이 중 자신과 가장 비슷한 패턴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다면 그것도 정상입니다. 유형은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스펙트럼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내 안의 작동 모델 뇌에 새겨진 관계의 청사진. 4-1 내적 작동 모델이란 무엇인가? 볼비는 애착 경험이 뇌의 내적 작동, 모델 인터널 워킹 마덜즈로 저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무의식적인 관계 청사진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타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관계는 안전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초기 답변이 뇌에 깊이 새겨져 이후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패턴들은 뇌의 편도체 에미그달러와 헤마 히포캠퍼스에 저장됩니다. 어린 시절 반복된 관계 경험은 이 뇌 구조를 말 그대로 재배설리화이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4-2 정서적 기억이 어떻게 현재를 지배하는가? 심리학자 다니엘 시겔데니얼 시걸은 이것을 암묵적 기억 인플리선 메모리로 설명합니다. 명시적 기억 익스플리선 메모리은 나는 3살 때 넘어진 적이 있다처럼 의식적으로 회상할 수 있는 기억입니다. 반면 암묵적 기억은 나는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처럼 왜 그런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과 감정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패턴입니다.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은 대부분 암묵적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시절의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표현했을 때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된 후 파트너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하지? 라고 스스로를 답답하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뇌가 과거의 위협 신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장 애착 상처 어떤 경험이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가? 5-1 트라우마의 스펙트럼.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큰일을 겪은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고통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연구의 선구자 피터 레빈과 베셀 반데어
콜크 BSSEL 밴 더 코크가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은 트라우마에는 대문자 T 트라우마 비그 마이너스 T 트로머와 소문자 T 트라우마 스몰 마이너스 T 트로머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문자 T 트라우마는 성폭력, 전쟁, 심각한 사고 등 명백히 압도적인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소문자 T 트라우마는 더 미묘하고 어쩌면 더 광범위합니다. 반복적인 감정적 무시, 일관성 없는 양육, 형제자매와의 비교, 완벽주의적 기대, 감정 표현에 대한 수치심,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만성적인 느낌 이런 경험들이 반복을 통해 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5-2 AC 연구 어린 시절 역경의 평생 영향 1990년대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카이저, 퍼머넌트 KAISER 퍼머넨테이가 공동으로 진행한 ACADVERSE 차일드후드 익스피리언시즈 연구는 그 이름처럼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약 1만 7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어린 시절 역경적 경험의 수가 많을수록 성인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ACE 점수가 4점 이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4.5배, 알코올 중독 위험이 7배, 자살 시도 위험이 12배나 높았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비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제6장 치유는 가능한가 신경가소성과 희망의 과학 6-1 뇌는 변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미 형성된 패턴은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이 발견한 가장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변합니다.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불리는 이 능력은 뇌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신경회로는 강력하지만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자 루 코졸리노 루이스 COGOLINO는 뇌가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기관 소셜 오건이라고 말합니다. 뇌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6-2 교정적 정서 경험 정신분석가 프란츠 알렉산더 프렌즈 엘러그젠더는 교정적 정서 경험 커렉티브 이모셔널 익스피리언스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아감으로써 뇌의 암묵적 기억을 점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사와의 관계,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의 관계, 안정적인 연인 관계.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뇌는 새로운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어납니다. 불안형이나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도 장기적으로 안정형 파트너와 관계를 맺거나 효과적인 심리 치료를 받거나 깊은 자기 이해를 통해 점차 안정형 애착 패턴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획득된 안정 애착언드 시규 어태치먼트이라고 합니다. 6-3 자기 이해가 치유의 첫걸음인 이유 신경과학자 다니엘 시겔은 통찰 MINDSIGHT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안형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파트너가 문자에 늦게 답할 때 불안이 치솟는 것을 느끼면서 아, 지금 나의 불안형 애착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이미 그 감정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 METACOGNITION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
이 능력이 발달할수록 자동적인 반응 패턴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제7장 실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 7-1 자신의 애착 패턴 파악하기 성인 애착 인터뷰 어덜트 어태치먼트 인터뷰 OAI 또는 경험 관계 설문 익스피리언시즈 인 클로스 릴레이션십스 스케일 ECR-R과 같은 검증된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도구 없이도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 파트너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나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불안인가? 아니면 거리를 두고 싶은 충동인가?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그리고 그것은 왜인가? 7-2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애착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그것은 먼저 몸으로 나타납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 목이 막히는 느낌, 배가 뒤틀리는 느낌. 이런 신체 감각들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트라우마 치료사 피터 레비는 이를 소마틱 인식 소마틱 언어스이라고 합니다.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감정 조절 능력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한 가지를 해보세요. 그 감정이 몸의 어디에 있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감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려 보세요. 이것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7-3 안전한 연결 경험 만들기 뇌가 변하려면 새로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를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해보는 것, 상대방의 감정에 온전히 존재해보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뇌의 관계 회로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심리치료는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며 제1부를 마무리하며 지난 1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뇌의 실제 통증 반응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사랑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배웠으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떻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고. 당신이 지금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배운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한때 당신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방식이 당신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살펴볼 시간이 된 것입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자기 비판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는 이유, 그리고 자기 연민이 어떻게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자신을 이해하는 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